안녕하십니까. 한 10분 전쯤에 1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퇴직연금의 DC 제도를 도입하면서 디폴트 옵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패널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하기 이제 전에 간단하게 오늘 패널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첫 번째로 이제 이 이름 가나다 순으로 했는데, 강영구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의 파이낸스 경영과 부교수로 계시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경제학 박사 수료하시고, 그다음에 푸쿠아 스쿨 오브 비즈니스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경력은 리만 브라더스에 있으셨고, 이화여자대학교에 계시다 현재 한양대 계시고요. 김상혁 상무님은 KB증권의 연금사업본부장을 하시고, 원주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시립대 무역과 졸업하시고 KB증권에서 마케팅 부장, 그다음 웰스 매니지먼트 영업기획부장을 하셨습니다. 현재 연금사업본부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김인수 논설위원님은 매일경제신문에 계시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MBA를 하셨습니다. 97년부터 매경에서 쭉 계셨습니다. 박종각 연금감독실장은 금융감독원에 계시고 충북대 전자계산학과, 한양대 금융보험학 석사, 93년 보험감독원을 시작으로 99년부터 보험 관련 업무를 계속 맡으셨습니다. 신승호 전문위원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무영 상무님은 금융투자협회에 계시고 서대전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증권협회 입사 시작 후에 금투협에서 계속 근무하시고 웰스 매니지먼트 신탁서비스 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초분에 사회자인 김영준 교수님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오늘 저희가 패널 토론을 할 때 시간이 지금은 이제 사실상 55분 정도에 시작하게 되고, 끝나는 거는 저녁 식사 시간도 있고 해서 한 1시간 정도를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토론자께서 패널 토론께서는 이제 시간을 한 8분 정도, 7, 8분 정도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그것들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좌장을 하면서 발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금융 투자업의 관점에서 이 디폴트 옵션 이거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그다음 발전시킬 것이냐, 그러면서 사실 이 디폴트 옵션과 연금 제도라는 것이 노동시장과 그다음에 재산의 배분이라든지 부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세대 간 우리가 디폴트 옵션에서 아까 발표자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와 나중에 사후에 늙어서 은퇴하는 세대들 사이에 어떤 부담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까 장준호 상무님이 아니고 앞에서 발생하실 때 미국에서 돈을 빼내가지 않는다. 거꾸로 칠레 같은 경우는 돈을 일찍 빼내가는 거를 허용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금 시장에서 고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돈을 빼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오히려 그거는 연금이나 이런 걸로 고정적으로 주는 게 좋다. 아까도 401k에서 오토매틱 인롤먼트라는 것과 디폴트 옵션이 같이 가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거를 돈을 빼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아주 유동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던 문제.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이 수익성이 너무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요, 일종의 애드버스 셀렉션이 생기게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부의 불균형이 이게 더 심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즉
부담을 퇴직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가면서 거꾸로 오히려 젊었을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합의가 중요한 게 결국은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공헌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펜션으로 받아가는 건 조금 덜 가져가고 하지만은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상품을 퇴직자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30대 같은 경우는 현재의 스마트폰과 이런 세대일까요? 아니면 내연기관 자동차 이것이 미래의 전기 자동차와 세상이 바뀌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게 뭐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하지만은 이미 이런 얘기는 니콜라스 바하고 피터 다이아몬드가 2006년도에 얘기를 했고요. 우리 파이낸스 쪽에서는 2018년도에 AFA 회장이었던 샵스타인 교수가 이거 균형을 고려하면서는 무조건 가장 최선의 선택, 최고의 수익률, 그 다음에 가장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는 거 어느 한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일종의 그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세컨 베스트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발표자를 준비했지만 그거를 하는 거는 좀 외람된 것 같아서 이만 이제 이걸로 가름하고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소개 순서대로 강형구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고 8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강영구라고 합니다. 전문가분들, 특히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분들 앞에서 학계에서 뭐 해드릴 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이커머스 지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원하는 걸 잘 찾을 수 있는가, Y축은 얼마나 선택의 폭이 많은가. 선택의 폭이 많기로 하면 역시 아마존이죠. 근데 아마존에서 옷 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폭도 넓고 너무나 선택할 게 많은데 여기서 자기에 맞는 걸 꼭 맞는 패션 아이템을 어떻게 찾을까? 그걸 하겠다고 나선 업체가 더 예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었고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택해야 될 물건이 많고 옵션이 많고 너무 많으면 이제 선택의 역설이라고 해서 제대로 선택이 안 되죠. 근데 선택해야 할 건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right 아이템을 찾으려면 당연히 알고리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과거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이건 스타트업이 또 하기 힘들죠. 근데 이걸 해낸 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냈을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퇴직연금, 네. 제가 업계의 거물들을 제가 몰아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업계에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 업무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모 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러분은 핸드폰으로도 지금 들어가실 수 있어요. ilovehanabank.nbil.app이라고 모 은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요. 계속 업데이트 중이라 아직 깔끔하진 않은데요. 결국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려면 일단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돼야 된다. 그렇죠? 금융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기반인데 금융에서도 자율주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주행 위탁 운용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엄청나게 많은 초이스 옵션 속에서 고객이 퇴직연금과 같은 중요한 포트폴리오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택
고객 특성을 파악하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험 행동 경제학자라고 해서 서울대 최승주 교수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엔 당연히 금감원 기준을 통해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자산 분별의 수익률이나 분포를 예측하면 당연히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고객마다 원하는 점을 딱딱 찍어주면 최대 좋은 알로케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별도의 인공지능에 의한 펀드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매칭을 시켜주면 고객들이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 된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다이내믹하게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고객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고 계속 넛지가 가고 그렇게 선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포트폴리오를 다 바로 사진 못하죠. 이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단한 버튼만 여기 하나 만들어주면 이제 뭐 끝에 좀 작은 글씨로 되죠. 버튼만 하나 만들어서 단투 누르면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실행되게 하면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없애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차별화된 경쟁력,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퇴직연금을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에 기반한 과학적 시스템은 참여하는 분들에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걸 통해서 UI, UX를 통해서 쌓을 수 있고 진입장벽이 되고 경쟁력이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해외도 나갈 수 있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에서 결국 이제 고객의 라이프 타임을 봐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마케팅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컨슈머 디시전 조니, 고객 의사 결정 여정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마케팅은 일률적이었죠. 타겟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은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 이후 위에 동그라미의 위에 부분은 고객이 의사결정을 해서 퍼체스를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밑에는 퍼체스해서 다시 재구매를 하는 과정에 로열티 루피 형성되는 과정이고 이 로열티 루피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퇴직연금에서도 고객들이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고객의 로열티를 확보하는 게 최선이고 로열티 루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나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펀드 이밸류에이션 인공지능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자산 분별을 어떻게 예측하고 각종 정보를 모아서 자산 분별로 고객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퇴직연금 사업에서 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그 조영석 회장님이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강영구 교수님은 아주 노토리어스합니다. 이게 패널 토론을 시키게 되면 항상 자기 발표를 해버려요. 물론 연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디폴트 옵션을 할 때 뭐 어떻게 고객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거를 뭐 얘기한 대로 뭐 AI나 뭐를 이용해서 하면은 근데 그거는 사실 발표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어떤 개선점과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 토론자들 패널께서는 그렇게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토론하시는 분은 우리 KB증권의 김상혁 상무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상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왜 준비를 안 시키셨지? 그냥 오라고 분명히 했는데 뭘 발표해야 되지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증권회사에 1993년도에 들어와서 영업정과 본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고요.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또 증권업계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같이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고객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저는 이제 그래도 지금 이제 영업점에 있으면 그래도 좀 부자 고객들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남에도 있어봤고 강북에도 있어봤고 지방에도 있어봤는데
강남에 있을 때가 심리적으로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저 말고도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KB에도 갔다가 삼성에도 갔다가 미래에도 갔다가 은행에도 갔다가 한 건물에도 뭐 쭉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하기 때문에 그 취사 선택도 손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보를 최대한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거기에 선택을 받기에는 또 엄청나게도 어렵습니다. 워낙 또 정보도 많으시고 또 컨설팅 해주신 분이 많지만 근데 이제 강북이나 또 지방으로 가면 전혀 틀려요. 의존도가 확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강해집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또 금액이 적을수록 그러면 사실 이제 책임감은 더 커져요. 책임감은 더 커지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점점 더 부산 투자나 이런 개념 없이 잠깐 이제 몰빵을 하길 원해요. 또 주식 항상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본인이 남들이 들어서 알만한 주식을 사라 그냥. 설명이 필요한 주식은 사지 마라 일단. 딱 들어도 누구한테 들어도 딱 알아들을 만한 거. 해외 주식도 알아들을 만한 거. 누구나 다 들어도 아들도 알고 딸도 알고 옆에 친구도 알 정도에 하라고 하지만 좀 주식하다 보시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한 주식으로 사자 되고 어쩌자 되고. 왜냐면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리서치를 뭐 풀 가동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주식을 전체적으로 한 200개 종목, 2000개 정도 종목이 되는데 커버리지가 각 회사에서 한 100개 정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금융업계 전체적으로 해도 커버리지가 1년에 단 한 번의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이 한 4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이상의 한 1500개 되는 회사는 그냥 회사에서 발표하는 일방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패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 아주 그냥 크게 대박이 나는 것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퇴직연금을 저는 이제 퇴직연금은 현장에서는 팔아봤지만 퇴직연금을 사업자로 고민해 본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것 또한 퇴직연금 쪽도 이제 부익부 빈익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직장이 좀 좋은 분들 또 이제 그런 분들은 퇴직금도 많이 쌓여 있고 또 이제 뭐 DC로도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거의 뭐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뭐 우리가 앱이나 뭐 이런 걸 MTS나 찾아본다고 하지만 일단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그 금융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걸 보면 진짜 뭐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시고요. 교수님들만 좀 알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또 고집이 세요. 그래 가지고 투자에 성공을 잘 못해요. 대부분 보면. 또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분들은 또 너무 믿어요, 우리를.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금융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하여튼 디폴트 옵션이든 퇴직연금 쪽에서 고객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퇴직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 모자란다는 건 다 알고 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보완제가 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의외로 요번에 MZ 세대들이 20대, 30대들이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동으로 뭐 DC로 전환되거나 뭐 퇴직해서 중간정산 받아서 뭐 IRP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구조가 있지만 실제 젊은 분들은 뭐 세제 뭐 연말정산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말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지금 관심도가 높습니다. 왜? 부모가 날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사회가 날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회사가 날 지켜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내 살 길은 내가 찾자는 주의가 되게 강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기여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게 우리는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노출을 시키려고 2분 남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뭐 여튼간에 신문도 기사도 많이 내고 뭐 알림톡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뭐 온오프 세미나도 많이 하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거의 MTS를 하거든요. MTS를 얼마나 쉽게 만들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MTS하고 좀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이지 버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얼마나 맞게 손님들한테 이걸 해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이슈는 증권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걸 고를 거냐, 어떤 걸 고르는 픽싱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 픽싱된 상품들을 낱개로 팔 거냐, 뭐 믹싱해서 팔 거냐, 그 이슈거든요. 근데 결국은 손님한테는 장기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 짜서 파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손님들한테. 어렵습니다. 계속 포트폴리오 쪽에서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해도 어려워서, 이걸 패키지화해서 파는 게 상당히 좋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디폴트 옵션이 저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건의할 거는, 지금 뭐 상당히 협회나 아니면 뭐 금감원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좋게 지금 일단 스타트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좀 성공하려면 은행, 증권, 보험, 그 업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틀려요. 거기를 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증권도 가고 은행도 가고 보험도 가지만 거기 가서 기대하는 게 틀립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다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뭐 지금 제도야 이제 시작을 하지만 점점 더 이제 그 업권의 특징에 맞게끔 허용하는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지 않으면, 사실 은행, 증권, 보험이 다 똑같아져 버리면 사실은 그 업권의 특성을 살리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이 좀 허용하는 상품이 좀 넓혀서 결국은 좀 패키지화된 상품을 팔 때 그 패키지화된 상품이 아까 말했지만 그냥 한번 사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면 장이 또 이상해질수록 엄청난 또 왜곡이 오잖아요. 이것들을 적절하게 커버링을 하려면 결국은 이름적으로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 당국이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좀,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 발전 속도에 따라서 하고, 우리도 사업자 측면에서 고객들이 실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퇴직한 다음에 장기 자산을 올릴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에 큰 어떤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분 허용했더니 아주 그냥 넛지를 활용해 가지고 더 하시네. 예, 뭐 사실 보면은 미국도 사실 주식과 시큐리티와 본드, 특히 스탁과 본드를 구별 못하는 게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보통 이런 금융 투자 시장의 산업의 가장 발전된 곳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게 되고, 거꾸로 미국의 자본시장이 기능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 기관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규제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그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희 김민수 위원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기라성 같은 금융 전문가 이렇게 앞에 무슨 얘기를 할까 솔직히 고민하고 긴장했었는데, 제가 그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업무상 여러 번 심리학자들을 여러 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심리학자 인터뷰할 때 선택이나 이렇게 신뢰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 관련 내용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뭐 오랫동안 이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도입되지 않았고, 이제 갓 도입됐는데도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됐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선택이라는 문제,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인데,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히는 게 이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자기들이 부여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이제 선택할 거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문적인 분야들,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초보적인 수준에 그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도, 그렇게 이제 선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니까 선택을 어떻게 이제 제한하는 거, 비록 멋지지만 그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으로 좀 제약적인 식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 좀 늦어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유명한 그 선택 역설이라고 하는 책 쓰고 뭐 강연도 하신 분이 심리학자 중에 베리 슈워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의사를 찾아가면 어디가 아파서 찾아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치료법이 A, B, C가 있는데 A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B는 장점이 이렇고 단점이 있고 C는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환자 보고 이제 정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환자는 그 A, B, C 중에서 정할 게 사실 알 수가 없는 거 자기가 아프지만 자기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진짜 뭘 해야 되나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A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B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문적 지식이 없는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권을 주게 되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윤창현 의원님이 저기 슬라이드 축 슬라이드 말씀하셨듯이 선택권을 더 많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럼 소비자들에게 그 디폴트 옵션 고객들에게 과연 적합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이제 그 뭐 슈와츠 교수 역시 강연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 선택을 많이 주면 펀드에서 선택을 많이 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퇴직 상품을 고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직 상품을 펀드를 한 10개를 더 주면 아예 퇴직 고르지 않고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선택의 양을 오히려 줄이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 옵션에 가입할 수 있고 또 디폴트 옵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잘 아신다고 했지만 제가 예전에 그 마침 생각이 나서 이제 너치 책을 인용해 봤는데 교수님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그 교수님들이 주로 가입한 연금 프로그램에 교수님들이 얼마나 자주 바꾸는가를 조사했더니 평생에 바꾸는 횟수가 평균이 0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안 바꾸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 책 읽고, 저도 그 책 읽고 상당히 예전에 충격받은 느낌이었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일반인은 절대 안 바꾸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낳게 되냐면, 저희가 굉장히 사람들이, 제 생각에 이제 심리학자들 늘 얘기했듯이 굉장히 위험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기본적 위험 기피적이다 보니, 그러면 선택을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하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품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일단 그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한 다음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면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해서 그럼 계속 안정적인 상품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저희 들어가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우리의 편향 때문에 위험을 기피하고 또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자동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 쪽으로 쭉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뭐 교육으로 풀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르쳐봤자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또 살짝 배우고 난 뒤고 돌아서서 설문조사할 때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육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나중에 이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가입률이 많아서 되면 언론사에 뭐 비판 기사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백발백중 비판 기사 나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단기를 보고 장기를 보는 게 굉장히 부족한 게 사람이고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입자와 회사들 뭐 이렇게 금융기관 사이의 신뢰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인터뷰한 한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신뢰는 기본적으로 장단기 이익의 균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당장 이익을 취해서 장기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뢰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신하게 돼 있다고 예전에 노스이스턴 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저랑 인터뷰할 때 얘기했는데 그게 정답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금융사들이 당장 이익이 눈앞에 있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당장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장기간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장기간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이익은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래야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들과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토론 내용에서 이제 OECD가 리갈 인스트루먼트를 법적 수단이라고 2022년 2월 23일 날 거기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제도적 디폴트 옵션 제도를 할 때 추천한 것 중에 사실 우리 김인수 위원님은 교육해도 소용없다 그랬지만 여기는 교육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을 해주고 그래야지만 결국 알아야지만 신뢰를 쌓일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이제 아까 저기 토론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잠정적 채무하고 명시적인 채무를 혼동해가지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잠정적인 채무, 현재의 상황이 계속 그대로 가면은 이건 부도난다.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가면은 이 수익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담론을 내러티브라고 하죠. 쉴러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줘버립니다. 왜? 일반적인 가입자나 이런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휩쓸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뭔가니 과부 있지 않습니까? 과부는 재산을 보호하는 강한 규제를 왜 해버렸는가 하면 여자 차별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옛날입니다. 여성들이 과부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꾼들한테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했어요. 아까 미국의 50%가 주식과 채권을 구별 못한다고 한 게 2001년에 오르스작하고 스티글리츠가 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각 연금감독실장님 금감원에서 오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속 시원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신 와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재우 실장님이 말씀 중에 그렇죠. 우리나라 디폴트 상품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선택형이 되어 있는 등 제도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고 또 제도가 나라별로 제도 도입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해외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의문을 주셨고요. 또 우리나라의 가입자들 수준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계속 좀 고민해 봐야 될 이슈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장님 발표 자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낮은 수익률의 근본 원인이 상품 선택이 아닌 자산 배분의 문제이고 원리금 보장 상품 취득 원인이 가입자의 무관심 때문이다. 저도 여기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퇴직금을 잠시 보관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세제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박희진 교수님께서 다양한 그렇죠. 라이프 사이클 펀드, 네스트 전략 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상품 운영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교수님이 사례도 많고 하실 얘기도 많았을 텐데 시간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제대로 다 못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죠. 디폴트 옵션 제도 정착을 위해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들한테 디폴트 상품뿐만이 아니라 디폴트 옵션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과 펀드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이 상품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고 또 쉽고 편리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편입가능 상품은 지금 현재 3개인데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되고 범위도 좀 확대해야 된다. 또 옵토인 제도도 확대해야 된다. 또 투자 이름도 허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제도들이 그동안에도 조금씩은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요. 사실 아직은 이제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좀 논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준호 부문장님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래프는 아주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적격 상품이 지향에 대한 전략들 잘 들었고요. 앞으로 상품 개발할 때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금감원의 입장인데요. 이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맞춰서 이제 우리 금감원도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도 좀 힘쓰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옵션 제도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이미 시행되었음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부터 구체적인 운영 기준들 아직 다양한 의견과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이제 업계와 작업반을 운영하는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거고요. 또 업계의 발전적인 요구 사항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이제 법상으로 이제 지난 12월에 시행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1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업권 간 또 회사 간에 또 다양한 의견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조금씩 좀 양보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이제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자산운용 규제 전반에 대해서 좀 개선할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업계 간담회나 이제 협회로부터 업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좀 금융위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들 간에 또는 사업자 비사업자 간에 이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차이는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 디폴트 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이제 오니까 아무래도 디폴트 상품의 라인업이 좀 확대될 거고요. 또 원리금 보장에서 실적 배당형으로 자금 이동도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 환경이 지금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거 수익률 높은 것만 강조하고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면 결국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것이고 그게 이제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금감원에서 나오셔서 아주 코멘트 잘 하나하나 발표자의 내용을 가지고 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모범적인 아주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소비자들이나 이 DCA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업계 측에서도 개인 퇴직연금 계좌 이쪽에서 돈이 빠져서 오해하면은 이게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한쪽에 있는 것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요거에 대한 균형도 좀 업계 자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업계 안에서 서로 컨플릭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쓴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아까 남 박사님도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 OECD 다른 국가에서는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라는) 우리가 보통 현재 이건 FDC거든요. Funded Defined Contribution인데 Notional이라는 것이 가상의 그냥 명목상의 이거는 정부가 사실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가상 계좌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그 대신 정부는 Automatic Adjustment라고 해서 자동으로 시점에 따라서 변화를 가하고 수익률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 대신 원금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폴란드, 이탈리아, 이런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데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FDC로 많이 바뀌고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남 박사님 얘기한 대로 그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t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 줘야지만 우리 이 DC 마켓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이것이 가능할지 궁극적으로 뭐 하여튼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음은 우리 신승호 전문위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승호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고용노동부가 안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라도 가야 되는 줄 알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 우리 금융감독 실장님께서 고용노동부 대신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이제 퇴직연금 사업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3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로 약 10여 년 중소기업 근로자들만을 위해서 이제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요. 적립금은 현재 기준으로 3.8조 정도 돼 있고 사업장 기준으로는 약 9만 개, 가입자 기준으로는 약 45만 명 정도 유지자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립금이 3.8조가 유지 금액 기준이고요. 실제로 받았던 적립금은 약 8조. 그러니까 거의 턴오버가 5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입자도 현재 45만 명인데 실제로까지 합치면 뭐 거의 100만 명. 저희 직원들이 죽어나죠. 100만 명의 사람들을 가입하고 45만 명이 퇴직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중소기업들의 특성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디폴트 옵션을 저희도 이제 근로복지공단 똑같은 퇴직연금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1년 안에 이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폴트 옵션 관련 이제 토론이 있어서 관심 있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공단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디폴트 옵션 상품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양극화가 돼 있듯이 이 디폴트 옵션 제도 자체도 이제 결국은 좀 대기업이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로서 이제 정착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도 금융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뭐 자산 배분, 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당연히 이제 그게 정답인 줄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근로자들 성향을 분석해 보면 턴오버가 한 2.5에서 3년, 한 3년에서 4년을 이제 못 채우고 퇴직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IRP 제도로 가서 IRP 제도가 활성화되면 참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금화로 가지 않고 일시 지급이 뭐 대한민국에서 90몇 프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이제 아픈 현실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폴트 옵션 상품들이 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상품인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양극화 속에서 위층에 계신 분들만 위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쉽진 않습니다. 저도 뭐 자산 배분도 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서 뭐 이런 말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아까 저기 퇴직연금 사업자 저기 게시물에도 있었는데 중위험 중식 상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뭐 위험도 적고 뭐 안전하고 이런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텐데 어쨌든 원리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자산운용업계나 이런 데서 좀 활발히 좀 개발이 돼서 그런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저변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상품이 되고 그런 상품들이 QDI에도 포함되고 좀 퍼졌으면 하는 참 희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업계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나눠서 결국은 대안이 이건 대기업 위주로 이쪽으로 이제 디폴트 옵션이 정착하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아까 남자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립금 운용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물론 DB 중심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좀 잘 이렇게 운영이 돼서 DC에 있는 그런 상품까지 잘 컨트롤 돼서 가입자들한테 뭐 선택을 하고 이런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금 기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여기 후원사로 계시는 우연히 미래에셋증권하고 이제 삼성자산운용을 전담자산운용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 이제 한 9월 정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뭐 가입자 교육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디폴트 옵션을 알리는 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잘 이용하면 참 돈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운영 지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좀 덜 똑똑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하는 이제 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가 좀 보장됐으면 좋겠고, 대기업 근로자들은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디폴트 상품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참 그 말하고 싶고 듣고 싶었던 얘기가 나와서 참 기쁩니다. 결국은 그 사적인 그 기관에서 가부장적 역할,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가부장적으로 야 이렇게 해, 이게 너한테 좋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이 있는데, 사적인 가부장 제도에서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중소기업 턴오버 레이시 높은 중소기업 얘기하셨지만, 피고용인이 된 사람들과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DC라는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안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 수익 보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실직 시에 대리 납부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이것이 NDC가 도입되고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NDC 성격을 가진 이거를 민간 사적인 그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이런 데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적인 기관 제도와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공적인 걸로 가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이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고객을 뺏기고 운영 자금을 뺏기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윈윈을 통해서 커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무영 상무님, 금투협회 토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지금 시간이 집중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빨리 끝났으면 하고 많이 바라실 텐데 막판 스포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적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오무영 본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뼈아픈 얘기지만 앞에서 남재호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원리금 상품이 포함된 문제하고 가입자 선택형으로 설계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국회 입법 과정의 난이도 문제도 좀 있었었고 업권 간 이해관계 문제도 있었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도입되지 못해서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근데 어찌됐건 디폴트 옵션 제도는 7월 12일 날 시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품 승인하는 문제, 사업자들 전산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연금 규약 개정하는 문제 등등등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연말에 다 가야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한계가 있긴 하지만 디폴트 옵션 제도는 가입자 입장에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고요. 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간의 어떤 단순 퇴직연금 유치 경쟁에서 가입자의 어떤 수익률, 서비스 경쟁으로 경쟁의 틀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어떤 살려나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앞으로 연착륙, 그러니까 우리 뭐 한계가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연착륙 안착의 관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디폴트 옵션 제도 활성화의 핵심 요소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입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경쟁력이고요. 두 번째는 가입자의 어떤 자산관리 파트너로서 가입자를 케어하는 그 사업자의 어떤 관리 서비스 역량,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디폴트 옵션 상품 관련해서 지금 디폴트 옵션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원리금 보장 상품하고 포트폴리오하고, 그리고 원리금과 그 펀드의 어떤 그 결합된 포트폴리오 상품 형태로 세 가지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아직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심사나 라인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지금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의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TDF 상품으로 집중돼서 대동소이한 어떤 상품 일색으로 디폴트 상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상품 선택지가 협소해서 다양한 어떤 연령층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 등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어떤 보완, 개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첫 번째로 그 포트폴리오 편입 가능 상품이 3개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어떤 자산 배분과 사업자의 어떤 운영 역량 차별화, 이게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미국이라든가 호주의 경우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비상장 주식 같은 다양한 자산을 편입을 할 수 있고요. 피델리티 같은 데는 디지털 자산까지 여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편입 가능 상품 수를 제가 봐서는 3개는 너무 적고 적어도 5개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내 어떤 상품 변경 절차와 내용이 지금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작동에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다른 운용사 상품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게 정식으로 그 디폴트 상품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걸 거치기 위해서는 그 상품심의위원회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절차적 부담으로 인해서 상품 변경에 최소한 두 달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성과가 분기마다 공시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변경 승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디폴트 옵션 개수가 가입자의 어떤 위험 성향별로 최소 7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사업자 간 어떤 유효 경쟁이라든가 차별화가 곤란한 상황이고 가입자의 어떤 다양한 수요를 커버하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 인출 시기가 도래한 연령층의 경우에는 TDF보다는 TIF라든가 TRF 같은 수요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속북이라도 제도 정착 추이를 보면서 디폴트 옵션의 상품 개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을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좀 빨리 할게요. 다음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폴트 옵션과 같은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장기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와 가입자의 어떤 신뢰관계 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지속적으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는 개별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전반적인 어떤 관리 서비스의 상향 편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적 연금에 대한 어떤 전문 자격 제도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그 연금 자산의 어떤 장기 투자 지원과 관리에 전문화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인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연금 자산 운용을 장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 판매로 접근을 해서 그 펀드라든가 보험 상품의 어떤 그런 자격증을 활용한다든가 민간 자격 FC라든가 FP 이런 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금융회사의 PB하고 가입자 간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연금 컨설팅이라든가 상품 추천, 리밸런싱이라든가 의원관리 등에서 그 장기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연금 주치의라든가 노후 컨설턴트 개념으로 전문 자격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유사한 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이 그 아까 잘 말씀을 해줬지만 이리명 디폴트 옵션이 허용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디폴트 옵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게 오히려 이리명 디폴트 옵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디폴트 옵션의 주력 상품이 지금 공모펀드인데, 이 공모펀드는 근본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니즈를 맞춰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매니지드 어카운트 같은 이런 이리명이 도입이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가입자들이 금융투자 역량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운영 플랜이 가능해지니까 가입자 맞춤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에서도 이 논의가 좀 있는데 앞으로 전향적인 좀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마이너한 문제지만 디폴트 옵션 교육 의무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가입자들한테 디폴트 옵션이 아주 생소한 개념인데 지금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는 이 디폴트 옵션 자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법령상으로 의무 교육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 사항으로 좀 이걸 포함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디폴트 옵션에 현재는 디폴트 옵션의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그 제도 운영 초기에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든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힘을 보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운영해본 후에 제도 설계랑 운영상 나타나는 어떤 제반 문제를 좀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그게 리모델링 수준이 되든 재건축 수준이 되든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힘들었네요. 지금 왜냐면 사실 저희가 6시에 예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플로어에서 발표자에도 좋고 토론자에게도 좋고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가 뭐 6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는 편하게 너무 많은 질문 하지 마시고 누구를 지적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없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없나? 예, 오늘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심포지움에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퇴직연금이라는 것의 본질적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의 평화, 컨섬션 스무딩을 목표로 하고 보험, 특히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서 개인의 장수에 따른 소득 고갈, 오래 살다 보니까 소득 고갈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적 소득 대비해서 필요하고요. 빈곤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 대상 이거를 해결하는데 우리 리타이어먼트 펜션 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소득 재분배, 이때 소득 재분배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사이에, 그 다음에 동일 연령대 구성원 간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의 불균형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야. 이 얘기는 업계나 금투협이나 이쪽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최선의 정책이 아닌데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세컨 베스트로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뭔가니 좀 사실 공헌을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다 보면 더 일을 더 오랫동안 좀 하시라.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펜션으로 왜냐하면 더 오래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연금을 받아가는 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운영사 입장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넣어놓고 계속 그 수익률 압박을 넣는 것도 그 업계한테 안 좋습니다. 사실 빨리 어느 정도 빨리 뛰고 시간 지나면은 연금으로 찾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이게 사실 업계의 에코시스템에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